오늘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었던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 아시안계 미국인 여성이 과테말라에서 카약을 타다가 실종된 케이스인데요. 이 사건이 관련 인물들의 주장이 조금씩 다르고 속 시원히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추측성의 카더라 정보들이 많이 돌았던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와 언론에 공개된 기사들 플러스 관련 인물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났던 2023년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캘리포니아의 몬터레이 파크에 살던 낸시 잉이라는 29살의 여성이에요. 중국계 미국인이었고요. 직업은 초등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돕는 보조교사였어요. 여행과 하이킹 또 요가를 좋아하는 아웃고잉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2023년 10월 14일 낸시는 미국을 떠나서 과테말라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왜냐? 약 일주일간 이루어지는 요가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어요. 일명 요가 리트릿 프로그램이라고, 여기에서 리트릿은 영어로 물러나다, 한 걸음 떨어지다 이런 뜻인데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되게 한적하고 조용한 자연 속에서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또 휴대폰도 조금 내려놓고 하면서 내 내면을 재충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2022년에 낸시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었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에. 근데 그때 너무 만족을 했어가지고 2023년에도 또 참가를 신청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낸시가 이번에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겠지 기대를 하면서 과테말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한 후에는 가족들한테 무사히 왔다. 며칠 동안 핸드폰 사용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근데 걱정 마라. 뭐 이런 문자를 보냈고요. 낸시랑 같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은 낸시 포함 10명. 그리고 여기에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인솔자인 에디 리마다라는 인물까지 해서 총 11명이 한 팀이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이 참가자들 대부분이 백인이었고 낸시만 유일한 동양계 참가자였다 뭐 이런 말도 도는데, 여태까지 참가자 대부분의 신원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어요. 뭐 나이도 그렇고 인종도.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잘못 퍼진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참가자들이 머물게 될 숙소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호수 중 하나이자 과테말라의 숨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아티틀란 호수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아티틀란 호수가 저는 몰랐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만들어진 호수더라고요. 약 8만 년 전에 여기 있던 초거대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그 화산의 가운데가 푹 주저앉았고 거기에 거대한 분지가 생기면서 그 안에 빗물이랑 지하수가 몇십만 년 동안 계속 차오른 결과 지금의 아티틀란 호수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되게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깊대요. 가장 깊은 곳은 약 340m나 돼가지고 중앙아메리카에서도 가장 깊은 호수로 알려져 있고요. 풍경이 또 아름답다 보니까 이 호수를 둘러싸고 숙박업소들도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 낸시처럼 요가 리트릿 또 명상 프로그램을 들으러 끊임없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호수에서는 보트 투어, 카약 이런 액티비티도 즐긴다고 하고요. 그래서 낸시가 참가 중인 이 프로그램 일정 중에서도 이 아티틀란 호수에서 카약을 타는 일정이 있었어요. 이거는 낸시가 처음에 참가했던 2022년에는 없었다가 이때 새로 추가가 된 액티비티여서 낸시가 굉장히 기대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된 리트릿 프로그램.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프로그램이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보여요. 참가자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다 같이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건강한 음식도 먹고 하면서 며칠간 힐링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문제의 10월 19일 목요일 날이 됐어요. 이날 일정은 오전에 요가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는 아티틀란 호수로 이동을 해서 카약 타기 체험을 한 뒤에 다시 숙소로 복귀하는 일정이었죠. 아침 식사를 마친 10명의 참가자들은 현지 업체에 들러서 카약을 빌립니다. 이때 각자 1인용 카약 한 대씩 해서 총 10대를 빌렸고요. 출발 직전에 다 같이 단체 사진도 쫙 찍은 다음에 호수로 가서 카약 타기 활동이 시작이 됐죠. 오전 시간대라서 호수는 되게 잔잔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렇게 얼마가 지난 후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선착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카약 일정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인원 체크를 해보니까 참가자 10명 중 2명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 2명은 낸시 그리고 크리스티나 블라제크라는 여성이었고요. 조금 더 기다리니까 크리스티나도 돌아왔어요. 근데 낸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이 상황을 전해들은 숙소 직원들은 직접 낸시를 찾기 시작하지만 낸시가 보이지 않자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과테말라 구조대 그리고 해군들이 도착해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됐고요. 수색 도중에 이 낸시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빈 카약이 발견됐지만 낸시의 모습은 여전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가 지면서 첫날의 수색은 중단이 됐고 다음날 오전부터 다시 재개가 됐지만 이 구조팀이 수색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티틀란 호수가 크기도 엄청 크고 또 수심이 엄청 깊은 곳인데다가 화산 분화구에 형성된 호수잖아요. 그래서 바닥 지형도 되게 복잡하고 무엇보다도 이 호수에는 쇼코밀이라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기로 유명했대요. 이 쇼코밀은 죄를 쓸어가는 바람이라는 뜻이라는데요. 아침에는 호수가 거울처럼 잔잔해요. 근데 점심때쯤 되면은 갑자기 사방에서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잔잔했던 호수가 순식간에 거친 파도로 뒤바뀌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를 지나는 배들도 가능하면 오전 시간대에 운항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일반 호수보다 수색이 몇 배나 어려웠고 이 공식 수색도 72시간 만에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이 상태로 계속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는 과테말라의 지역 언론들 그리고 여행자 실종 커뮤니티 등에서 이 낸시의 소식이 조금씩 알려지다가 실종 3주째인 11월 초부터는 이제 미국 언론 쪽에서도 미국인 여성이 과테말라에서 실종됐다 이런 기사를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과테말라 검찰도 언론을 통해서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최초로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서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마지막까지 낸시와 함께 있었던 참가자의 진술이 처음으로 공개가 돼요. 우리 앞에서 기억나시죠? 낸시 빼고 마지막으로 돌아왔던 그 참가자 크리스티나. 근데 이 당시에는 크리스티나의 이름이 언론에 공개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도 참가자라고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참가자가 말하는 당시 상황은 무엇이었냐? 검찰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이 참가자와 낸시는 리트리 프로그램을 함께 들으면서 친해진 사이이며 카약을 타러 갔던 날에도 둘이서 노를 열심히 저으면서 얘기를 계속 주고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이랑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호수 안쪽으로 더 깊은 곳까지 이동하게 됐대요. 근데 그곳에서 낸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수영하고 싶다. 이 참가자는 위험하니까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만류를 했지만 낸시는 결국 물속으로 들어갔고 처음에는 헤엄을 치는 모습이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낸시의 모습이 수면 아래로 사라졌고 다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라는 게 이 참가자의 진술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진술을 바탕으로 과테말라 검찰 측은 현재까지 확보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낸시가 호수에서 익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일주일 뒤에 마지막 목격자인 크리스티나 역시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티나 블라제크라는 이름이 언론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고요. 크리스티나 측은 우리 의뢰인 크리스티나가 마지막까지 낸시랑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다고 인정을 하면서 사고 당일날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내놓는데요. 일단 낸시와 크리스티나는 그 전에는 별 친분이 없다가 카약 타기 활동을 하면서 우연히 말을 트게 된 사이이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노를 저어가다가 다른 그룹들이랑 떨어져 있게 됐고 호수 안쪽으로 좀 깊이 들어갔을 때 낸시가 갑자기 여기서 수영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크리스티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물살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렸지만 낸시는 크리스티나의 말을 듣지 않고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검찰이랑 비슷하죠. 근데 낸시가 입수를 하자 두 사람의 카약이 물살에 막 떠밀리기 시작했고 크리스티나는 낸시의 카약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한쪽 발은 자기 카약에다가 올려놓고 다른 발은 낸시 카약에다가 올려놓은 상태로 막 버티려고 했는데 계속 바람이랑 물살이 밀려오니까 이거를 이기기는 어려웠고 결국 낸시의 카약은 떠내려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그거를 잡으려고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낸시 쪽을 봤는데 낸시가 이미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티나가 완전 패닉 상태가 돼서 바로 카약을 돌려서 다른 참가자들한테 돌아갔고 요가 진행자 에디한테 낸시의 상황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에디는 곧바로 숙소 매니저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이날 오후에 크리스티나 본인과 참가자 한 명이 같이 현지 경찰서로 가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는 게 크리스티나 측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낸시 가족들은 이 과테말라 검찰 발표랑 크리스티나 측의 입장 발표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가족들이 보기에 이 낸시 실종을 둘러싸고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이제부터는 가족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낸시가 실종되고 나서 요가 리트릿 담당자라던가 참가자들과의 연락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낸시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처음 받게 된 건 실종 약 4시간 후인 10월 19일 그날 오후였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요가 담당자인 에디였고요. 근데 당시 에디가 뭐라고 전달을 했냐면
뭐 앞뒤 자세한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낸시가 카약을 타러 호수에 나갔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마쳤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어안이 벙벙하니까 낸시 여동생인 니키가 에디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상황을 좀 자세히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에디가 이번에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지금 마지막으로 낸시랑 함께 있었던 참가자가 경찰 조사 진행 중이니 자세한 건 다음 주쯤에 경찰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현지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겠지, 사람들이 낸시를 계속 찾고 있겠지 생각을 하고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이 돼서 니키가 에디한테 다시 연락을 시도했대요.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도 하고 또 혹시 참가자분들도 괜찮으시면 낸시를 찾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에디가 연락이 계속 원활하게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니키가 문자로 이 내용들을 보내놨죠. 이때만 해도 니키는 에디랑 남은 참가자들이 계속 숙소에서 낸시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날 에디와 남은 참가자 전원은 날이 밝자마자 새벽에 이미 체크아웃을 하고 숙소를 떠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니키가 오전에 에디한테 연락을 했을 즈음에는 아무도 그 현장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참고로 이날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리트리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숙소를 떠나는 일정 자체는 예정된 일이었고요. 근데 이 숙소를 떠난 거 가지고도 논란이 되게 많아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낸시 실종 초반에 이 가족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낸시가 정확히 언제 물에 들어간 건지, 그때 호수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지, 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참가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경찰한테 어떤 진술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알고 싶은데 에디랑은 연락이 잘 안 되고 또 답장이 와도 지금 현지 경찰 보고서를 기다리라는 답변만 오다 보니까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더 답답해집니다. 수중수색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자 현지 집중수색도 중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부터는 뭐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기관의 판단하에 수색을 다시 해보자 뭐 이런 경우에만 추가 수색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족들한테는 정말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현지 기관의 수색이 어렵다면은 민간 구조업체를 고용해서 낸시를 계속 찾아보자. 근데 이런 전문 수색 작업은 또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가족들은 고심 끝에 고펀드미 페이지를 열게 됩니다. 낸시의 실종 상황을 알리고 추가 수색을 위한 비용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면서 짧은 시간 안에 상당한 금액이 모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과테말라 현지 민간 구조업체를 고용해서 헬리콥터랑 드론, 잠수부 등이 투입된 대규모 집중 수색이 다시 시작됐죠. 하지만 낸시의 흔적은 여전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낸시의 가족들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과테말라 현지 경찰 보고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이었어요. 가족들은 이제 드디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보고서의 마지막 장까지 다 확인한 가족들이 뭔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마지막 목격자의 진술 파트가 이 보고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마지막 목격자가 경찰에 진술하러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걸까? 가족들은 수소문 끝에 그 마지막 목격자가 크리스티나 블라제크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크리스티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담당자 에디를 통해서 자신들의 연락처를 크리스티나에게 전달해보기도 하고 또 크리스티나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도 하고 이메일도 3차례나 보내보지만 크리스티나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며칠 뒤에 과테말라 검찰의 공식 발표를 듣고 가족들이 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랑 인터뷰를 해요. 일단 우리도 관계자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낸시랑 동행했었다던 그 참가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놀란 게 뭐냐면 그 참가자가 검찰에 그렇게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는 거를 검찰 발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도 수사 자료를 받아봤었다. 근데 거기에는 그 참가자의 진술 자체가 없었다. 왜 우리한테 전달된 정보가 다른 것이냐? 라는 정보 전달 과정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가족들의 의문에 대해서 크리스티나 측이 공식 발표에서 뭐라고 밝혔었냐면 크리스티나는 낸시가 실종된 그날 과테말라 현지 경찰서에 가서 수사에 충분히 협조를 했다.
그때 경찰들이 낸시가 물에 빠졌던 위치를 대략 말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는데 호수가 워낙 크고 깊으니까 크리스티나가 위치를 말해주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경찰들이 이해한다. 그 호수가 원래 물살이 변덕스럽고 막 그래서 예전에도 익사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다. 뭐 거기서 사고가 난 거면 우리도 수색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크리스티나가 낸시 가족이랑 직접 연락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크리스티나는 이 사건 이후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낸시랑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 그리고 트라우마도 상당해서 가족들이랑 연락을 주고받을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고 시간도 필요했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낸시 가족들은 이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푸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티나에게 연락을 취했던 이유는 크리스티나를 뭐 범인이나 용의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날 호수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은 것 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라고 밝혔죠. 이렇게 과테말라 검찰의 설명, 또 마지막 목격자의 설명, 그리고 낸시 가족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엇갈리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추측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퍼졌던 거는 바로 이 프로그램 담당자인 에디와 남은 참가자들이 낸시 실종 바로 다음 날에 막 서둘러서 미국으로 출국했다. 막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요가 리트릿 프로그램은 우리 패키지 여행처럼 모든 참가자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고 프로그램 끝나면 같이 출국하고 뭐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자 본인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비행기 표를 끊는 형태였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 개인별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따라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 바로 미국으로 떠나는 일정이었던 걸로 알려졌고요. 낸시는 가족들에 따르면 이 리트릿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과테말라에 며칠 더 머물 계획이었었다고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담당자인 에디 역시 그날 다른 참가자들처럼 바로 미국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는데 이 에디의 일정을 두고서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의혹이 또 돌기도 했어요. 원래는 에디가 10월 22일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21일로 날짜를 땡겨서 하루 일찍 미국에 들어갔다. 근데 에디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아니다, 나는 원래 21일에 돌아갈 예정이었다 이러면서 티켓을 한 인플루언서한테 공개를 했는데 그게 완전한 티켓 사진이 아니고 또 일부만 보여줬어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진짜가 맞냐 아니냐 이러면서 많은 추가적인 의혹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다른 참가자들이 낸시 실종 다음 날에 미국으로 떠나는 게 원래 일정이었다면은 떠나는 것 자체는 엄청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 네티즌들이 계속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따로 있어요. 낸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또 수색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이 일이 알려지고 나서 낸시 가족들이 계속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마지막 참가자인 크리스티나를 빼고는 다들 말을 아낀 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건 초기에 참가자들한테 카약을 빌려줬었던 카약 업체 대표들이 했던 인터뷰 때문이었는데요. 이 업체는 일레인과 리라는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던 부부 업체였는데 이분들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 호수에는 10명이 들어갔고 나중에 8명이 먼저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가 저 멀리서 여성 2명이 각자 카약을 타고 물에 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계속 지켜봤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2명이 아닌 1명만 선착장 계단을 올라오는 게 보였다. 매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고 그 여성의 옆에는 요가 인솔자가 함께였다. 근데 여기서부터 자기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는 그 여성과 요가 인솔자를 포함한 참가자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을 한다던가 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말 하나도 없이 다들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카약을 빌려놓고 대여비도 안 내고 갔네. 그래서 바로 다음날 날 밝자마자 참가자들이 묵는 숙소에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숙소 측에서 이미 그 사람들이 체크아웃을 하고 떠났다고 하더라. 그런 사고가 났는지 하루도 안 됐는데 그렇게 빨리 떠났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낸시 일행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카약을 탔다. 우리가 안전수칙을 다 설명하고 뭐 착용을 권유했지만 괜찮다고 거부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터뷰 때문에 참가자들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퍼진 건데 또 여기서 반전은 나중에 요가 담당자 에디랑 참가자들이 이 카약 업체 대표의 인터뷰는 거짓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에디와 참가자들에 따르면 일단 우리는 그날 그 현장에서 이 부부를 본 적이 없다.
업체 직원들만 있었는데 왜 실제로 본인들이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 마냥 인터뷰를 하느냐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경찰 보고서 확인 결과 이 참가자들의 주장이 맞는 걸로 밝혀졌어요. 남편인 리는 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현장에 없었을 뿐더러 아예 다른 나라에 머무르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요. 아내인 일레인 역시 그 시간대에 현장이 아닌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시 직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받은 뒤에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참가자들과 업체 간에 엇갈리는 주장이 뭐냐면 업체에서는 우리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라고 권했지만 참가자들이 거부했다. 근데 참가자들은 아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다들 좀 물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는데 직원들이 빨리 들어가라고 약간 떠미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한 익명의 참가자는 물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도 구명조끼를 안 주길래 자기가 일부러 큰 소리로 얘기를 했대요. 와, 우리 이런 곳에 구명조끼 하나 없이 들어가네. 근데 그 직원들이 내 말을 들었는지까지는 모르겠다. 언어 장벽 때문에 내 말을 이해했는지도 모르겠고. 그치만 나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거니 뭐 생각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카약을 타보니까 이 아티틀란 호수가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뭐 물살이 세지고 깊어지더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그 위험성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업체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다른 주장을 펼치게 되면서 카약업체 인터뷰의 신빙성 또한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너무 많다는 거. 사고 당시 마지막까지 낸시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한 명뿐이라 그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또 최초 신고가 언제 정확히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고 대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낸시의 시신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직후에 이 수사 정보를 둘러싼 전달 과정에도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낸시 가족들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카약을 타기 전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에디 폰으로 촬영이 됐대요. 근데 그게 낸시의 살아생전 마지막 사진이 된 셈이니까 가족들이 그 사진을 우리한테 보내줄 수 있냐, 낸시가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옷을 확인하면은 수색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요청을 했는데 에디는 그 사진 나한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가족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또 크리스티나한테도 직접 더 얘기를 듣고 싶다는 입장인데 그게 쉽지 않은 듯 보여요. 2024년 9월에 과테말라 검찰 쪽에서 이 크리스티나랑 에리한테 주미 과테말라 영사관에서 열리는 화상 청문회에 출석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 추가 소환이라던가 뭐 이런 내용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과테말라 검찰 쪽은 계속 익사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낸시의 가족들 역시 포기하지 않고 직접 과테말라 현장에 방문을 하기도 하고 여러 민간업체들을 통해서 수색 작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요. 이 수색과 관련된 업데이트도 고펀드미 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 업데이트는 올해 3월인데 이 과테말라 현지의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수색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부디 현지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수색이 다시 재개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족의 바람대로 낸시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 꼭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낸시의 실종 미스테리 사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